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이번 학기의 강의 꿈의 해석과 심리에 의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안의 종류에 대해서 하면서 불안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안은 엄마와의 분리 불안이다. 그러나 분리 불안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진짜 불안의 그 분리 불안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법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은 무엇이냐? 어머니라는 사랑의 대상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법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법을 어길 경우,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로서 너는 거세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세 불안과 초자앞의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 불안도 이렇게 이게 아버지의 법 앞의 불안 또는 아버지의 법에 의한 처벌에 대한 불안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불안이다. 후자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불안과 공포와 경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우선 마무리를 짓는다면, 뭐냐면 불안은 정말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랑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멜랑콜리와 애도와 멜랑콜리도 사랑하는 대상을 포기하고 그것을 우선 자아로 회수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철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멜랑콜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된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과 애도와 멜랑콜리, 우울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신현상의 그 중요한 두 용어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데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저는 원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대상의 포기,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의 문제, 오케이?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의 문제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죽음이고, 악몽을 꿀 때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우리 심리를 찾아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리를 똑똑하는 이 죽음의 사자, 요 죽음이 바로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다 이거지. 상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뭐냐면 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경험하고 원해상으로서 경험하고 이것을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하죠. 제 딸에게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불쌍합니다. 왜? 사랑하는 최초의 대상을 상실해야만 하고 상실했다는 점에서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이제 이게 포기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봅시다. 그 전에 간단하게만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공포증 있죠. 공포증과 불안의 관계입니다. 공포증과. 그러면 여러분들 광장 공포증이다. 그러면 광장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광장을 피하기만 하면 공포증은 괜찮아요.
또 고소공포증. 그러면 그 환자는 높은 데만 안 올라가면 공포증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장소에 데려다 놓으면 막 울고불고 불안 발작이 일어납니다. 막 오열 발작이 일어나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발한 발작이 막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포증과 불안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공포증의 대상이 되는 곳에다가 공포증 환자를 갖다가 놓으면 불안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공포증 환자는 그것을 갖다 놓지만 않으면 공포증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피하기 위한 도피 전략이다, 회피 전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불안과 공포증은 불안 발작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포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전략으로서의 공포증이다. 두 번째, 그러면 공포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공황장애가 무서운 걸까요? 불안이 무서운 걸까요? 어느 것이 더 심하고 무서운 걸까요? 불안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증이 생기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공포증과 불안의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 불안에는 유동성 불안으로서 막연의 대상이 없어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고요. 그러나 공포증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광장, 고소, 벌레 이런 공포증이요. 여러분들 다트 공포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검은 동그란 문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공포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트 공포증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뭐냐면 불안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에는 대상이 없는데 공포증에는 대상이 있고 그 공포증은 불안이라고 하는 막연한 유동성 불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포증의 대상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막연한 불안이 그렇게 압축된 거예요. 대상으로 압축한 거예요. 요것을 대상의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수정화, 결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포증에는 대상이 있고 불안에는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불안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탄소를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탄소 덩어리예요.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증은 탄소와 떠다니는 탄소와 뭐냐면 다이아몬드의 관계이다. 됐죠? 자, 그러면 경악은 뭐냐? 불안과 경악은 그러니까 불안이 어느 정도로 끔찍한 거냐 하면은요 이런 거 있습니다. 결벽증, 손을 자주 쓰는 이 강박증자인데 강박증자에게 손을 못 씻게 하지 않습니까? 청결하지 못하게 하면 불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는 강박 환자가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해서 목을 하나 흘려요. 그럼 막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게 강박증에 대한 겁니다. 불안 발작이 일어나요. 강박증이 어긋나. 그럼 뭐예요? 강박증조차도 무엇이에요? 불안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서 발생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증조차도 불안보다도 나은 겁니다. 불안이 가장 극심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을 반드시 이건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악과 불안의 관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경악은 불안 플러스 놀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동불안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에 있어서 경악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깨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 죽음의 현실 앞에, 실제 죽음의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 경악도 불안이에요. 악몽을 프로이트는 맨 처음에는 악몽이라고 하지 않고 불안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악몽은 불안이 악몽을 꾸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불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불안은 일종의 애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도. 됐어요? 자,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악몽의 세 가지 특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죽느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게 되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이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오케이? 이 부분을 이제 프로이트가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포르투다 놀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르투다 놀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PPT에 포르투다 놀이 1, 2, 3, 이렇게 4, 이렇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알으려고 요약까지 이렇게 계속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잘 보십시오. 이 포르투다 놀이는 프로이트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 딸의 외손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18개월 될 때 하나의 놀이를 창안해냅니다. 그 놀이는 무슨 놀이냐면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는 실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놀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실의 한 끄트머리 실마리를 딱 잡고 실패를 멀리 굴려보내요. 옛날 실패여야 됩니다. 요즘 실패 같이 그런 거 안 돼요. 옛날 실패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이거 옛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머니조차도 모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바퀴처럼 요만한 원통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실을 하나 잡고서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멀리 보내요. 그러다가 실을 잡아당기면 그게 가까이 다가오는 놀이예요. 이것을 포르투다 놀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이 아이가 이런 놀이를 창안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는 당길 줄을 몰라가지고 실패를 멀리 보내요. 보내기만 합니다. 계속. 보내기만 하는데 보내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말을 잘 못하는 18개월이니까 오 하는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패를 멀리 보내면서 오오오 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당겨서 가까이 올 때는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은 못하지만 이 멀리 보낸 때는 오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독일어의 포르트를 말하는구나. 포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라는 부사예요. 멀리라는 단어예요. 멀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당기면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지만 이것은 가까이 여기라는 뜻이겠구나. 그런데 독일어에 다가 있습니다. DA. 그것은 가까이, 여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얘가 오 하는 것은 포르트의 한 음을 따서 오를 하는 거고, 아는 다의 한 음인 A 음을 따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르트다 놀이라고 프로이트가 명명을 해요. 이것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런 놀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외출을 했을 때 만들더라는 거야. 외출을 할 때 얘가 엄마가 외출을 할 것을 상징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외출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내는 거예요. 멀리. 실패를 보내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외출을 상징하는구나. 실패를 멀리 보내는 것은. 그러면서 얘가 계속 뭐냐면 인상을 찡그리더라는 거예요. 인상을 찡그려. 포르트, 그러니까 실패를 멀리 보내면서 엄마가 자기와 떨어져서 외출하는 것이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얘가 실패놀이를 만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온 것을 상징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서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서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외출과 귀가 엄마와의 분리와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해볼게요. 그냥 요거 합시다. 어머니의 외출 귀가를 실패를 사라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던져서 멀리 가게 하고 당겨서 가까이 오게 하는 요 놀이는 어머니의 외출과 귀가를 상징하고 오아는 바로 멀리 여기라고 하는 포르트와 다라는 단어의 한 음절을 따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실제 외출과 귀가를 포르트다 놀이는 상징하는 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놀이를 창안해낸 다음에는 어머니가 귀가하더라도 뭐예요? 본체만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뭐예요? 중독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더라도 뭐예요? 어머니가 그만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놀이를 창안한 다음에는 어머니가 오더라도 본척만척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와 외출 귀가를 상징하는 놀이라면 어머니가 외출하는 바람에 이런 놀이를 해서 심심풀이로 했다면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이 놀이를 안 하고 뽀르르 어머니한테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와도 본척만척하면서 더 몰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잘 봅시다. 그리고 이 놀이를 처음 창안해낼 때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외출이 멀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놀이로 합니다. 얘가 당길 줄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실패를 멀리 던지는 놀이만 계속했던 거예요. 멀리 던지는 놀이. 그런데 이 던지는 놀이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어머니와의 분리, 어머니의 외출하면서 자기를 놔두고 혼자 떠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고통스러운 거야. 엄마와 헤어지는 건 고통스러운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을 상징하는 놀이로서 이것을 멀리 보낼 때 인상을 막 찡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돌아와도 그 놀이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놀이라고 한다면 이 놀이를 빨리 엄마는 쾌락을 주니까 나에게 쾌락으로 복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이를 중독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놀이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포르투다 놀이의 이 해석의 초점입니다. 고통스러운 놀이를, 상징적 놀이를 반복하는가? 그것은 쾌락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무엇이에요? 301이라는 영화에서 거식증을 얘기했는데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4시간 정도나 5시간 정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점점 견디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식증은 3일을 굶는다 말이죠. 쾌락 원칙을 넘어가면서 뭐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로 가더라 이게.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실패 놀이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거의 거식증과 같은 문맥에 있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운 놀이를 반복하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왔는데도 왜 어머니라는 쾌락으로 복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첫째, 요약을 한번 봅시다. 첫째가 얘가 던지고 당기는 놀이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던지는 것은 다시 당길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던지는 고통을 계속 반복한다. 라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면 돈을 잃는 것은 나 노름에서 돈을 따는 것을 기대하면서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 얘가 처음으로 창안해낸 놀이는 포르투다 놀이가 아니라 포르트 놀이예요. 계속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것은 어머니의 외출의 고통스러운 외출을 상징하는 건데 어머니가 돌아오더라도 그 놀이를 하는 순간에 어머니를 본척만척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머니가 귀가하는 것을 상징하는 당기는 것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요약을 볼까요? 자, 무엇이냐면 내가 어머니랑 이 실패 놀이를 창안해내기 전에는 무엇이냐면은 어머니의 외출과 귀가에 의해서 나의 쾌락이 수동적으로 당했다 이거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놀이는 내가 이 놀이의 주인이 된다 이거지. 일종의 주체의 탄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실패로 상징화함으로써 그 상징적 놀이의 주인이 된다 이거지. 내가 실패를 소유하게 된다 하는 주인이 된다는 놀이요.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거라 그랬죠.
생리적인 본능적 욕구에 해당된다 그랬죠. 쾌락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욕구 충족의 열매가 쾌락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인이 된다는 것이 본능적인 쾌락 원칙을 능가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본능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본능을 어기면서까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던지기만 할 때도 이랬다면은 그것은 엄마에게 약간 복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 그런데 이 놀이가 엄마의 외출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쟁에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을 해서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서 전선으로 가라 하면서 이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선으로 가라. 그런데 좋아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군대를 나간 것이. 그게 차라리 전선으로 가라. 그럼 가서 죽어라. 아버지 죽어라.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죠.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도 아니다. 또한 이 아이가 몇 살 때요? 3살 때인가? 이건 18개월 때의 일인데 3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둘째 딸이 프로이트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는데 굉장히 허약했어요, 병에.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었는데도 완전히 무표정하게 이것을 계속하면서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이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있다. 그러니까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을. 여러분들 거식증 환자가 하루 이틀 굶을 때 무엇을 느낀다 그랬어요? 희열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큰 진폭의 상한선으로 갔을 때 갑자기 폭식증으로 바뀌면서 또 쾌감을 느낀다 그랬죠. 엄청난 희열과 쾌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것은 크게 즐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종류의 쾌락으로서 그것을 향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어로는 게누스라고 합니다. 게누스 또는 게니스라고 하는데 이 향락이에요. 여기. 이 포르투다 놀이가 바로 향락이구나. 여기서 향락을 처음 얘기를 하고 그 향락은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큰 진폭의 쾌락이다. 크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얘기합니다. 그 큰 쾌락에 중독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향락은. 그러니까 이 향락은 중독성 있는 쾌락이에요. 중독성 있는 쾌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것을 이렇게 이제 여기는 요 실패를 던지고 당기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인 향락이 있는데 향락은 쾌락보다 훨씬 큰 진폭의 쾌락으로서 중독성 있는 쾌락이다. 따라서 얘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큰 그 중독성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요것을 뭐라고 합니까? 게임 중독.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노름 중독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게임 중독.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미 게임 중독의 원형을 포르투다 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향락은 고통스러운 쾌락이에요. 고통하면서 점점 이게 자극이 상승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쾌락이다. 향락이다. 그런데 이 향락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 향락이 죽음을 향한 경향이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죽음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향락, 중독성 반복, 오케이, 큰 고통스러운 큰 쾌락이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죽음의 쾌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번에 301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거식증, 폭식증, 증상을 즐기는 것이다. 증상을 즐기는 겁니다. 왜 즐기냐? 그 증상 속에는 쾌락보다도 훨씬 더 큰 뭐예요? 죽음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쾌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선생님은 이게 큰 진폭의 쾌락이기 때문에 아주 쾌락보다도 엄청난 희열을 갖다 주는 쾌락이기 때문에 중독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을 장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보는 한계의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죽음의 맛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어요. 불안도 그렇고 애도와 멜랑콜리, 그 다음에 원해상과 사후작용, 트라우마들의 공명작용, 이 모든 것은 이제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무엇이었어요? 최초의 사랑의 대상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냐면, 포르투다 놀이가 맨 처음 생길 때는 어머니의 외출과 귀가를 상징하는 놀이로 만들어졌는데, 이 놀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머니가 와도 본척만척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포르투다 놀이라는 상징적 놀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인 어머니의 상징화가 어머니라는 대상을 포기하는 거로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욕동입니다. 이게 죽음의 경향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징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화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봅시다. 그러니까 언어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사물의 사례다. 이렇게 언어는 사물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포르투다 놀이라고 하면서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오오아라고 하는 음소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음소가 바로 언어입니다. 상징도 언어예요. 그 언어는 사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라는 말에는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적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 비유를 여기다 씁니다. 여러분들 발자국은 무엇에 의해서 발자국이 생깁니까? 신발에 의해서 발자국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발자국을 보려면은 발자국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발자국이 나타나려면은 발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발자국에는 발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라는 말에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제가 발자국의 비유를 든 겁니다. 자, 발자국에는 발이 없다. 왜 없는 줄 알아요? 발자국은 발에 의해서 생기지만 발을 발자국으로부터 떼어내야만 발자국이 나타나요. 이 발자국이 바로 언어라는 상징, 언어 또는 상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상징화한 상징적 놀이에는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상징적 놀이로부터 분리되면서 살해되고 해결식 용어로 말한다면 어머니가 상실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함으로써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부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시간에 너무 선생님은 너무 어려운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네요. 이거를 이해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상징적 놀이를 만든 다음에는 뭐예요? 어머니가 와도 본척만척한다. 따라서 무엇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미 이 상징적 놀이를 하는 순간에는 이 상징적 놀이가 비록 어머니를 상징화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징적 놀이를 하는 순간에는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는 포기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겁니다. 상징화는 대상을 상실시키는구나. 오케이? 상징적 놀이는 대상을 살해하는 거로구나. 대상이 와도 본척만척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추상적인 명제로 바꾼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말에는 어머니가 없다. 해겔은 뭐예요? 언어는 사물. 큰 사물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물. 사랑하는 대상을 큰 사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물의 살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 이것은 바로 상징화 때문에 생기는 거로구나 하는 겁니다. 상징화 때문에 생기는 거로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법. 여러분들 법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언어가 되어 있어요. 법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모두 다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명령. 나에게 뭔가가 명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법이 강요를 하고 그거 다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죽음은 바로 상징적 언어 또는 상징적 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로구나. 어머니의 죽음이. 됐죠? 그러면 왜 반복하느냐? 여기에서 향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 상징적 놀이 자체가 반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는 이 놀이가 갖고 있는 아주
또 다른 종류의 쾌락 때문에 이걸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언어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오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의 격언으로 얘기를 하면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요즘 말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아 다르고 어 다른다는 건데, 그러나 그것 말고도 언어학적인 중요한 명제를 숨기고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격언은 뭐냐면, 아라는 말은, 소리는 어라는 말 소리와 대립함으로써, 차이가 남으로써 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라는 말 소리로 알아들으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라는 소리와의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라는 소리와 어라는 소리는 각각 아는 어는 아와 차이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아인 거예요. 아라는 소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라는 소리는 반드시 어라는 소리와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라는 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라는 소리와의 차이를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소리와 어라는 소리의 차이를 느낀다는 것은 아라는 소리와 어라는 소리의 대립이 왔다 갔다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복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 자체도 언어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구조적 특성. 어떤 구조적 특성이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와 어라는 차이를 갖기 위해서 아와 어 사이를 왕복하는 거로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하에서 아버지예요. 어머니도 아버지와의 관계하에서 어머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독립적으로 아버지의 기능과 어머니의 기능을 각자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 자체가 이미 두 요소의, 두 소리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너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너, 이것도 아와 어네요. 나와 너, 그죠? 이것도 아와 어예요. 그렇죠? 나는 니은에다가 아를 붙인 거고 너는 니은에다 어를 붙인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아와 어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저기는, 나는 너가 있음으로써, 너라는 소리가 있음으로써 나고, 또는 너는 나가 있음으로써 너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의미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 무엇이에요? 다른 요소를 방문했다가 되돌아오는 이 반복작용을 뭐예요?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는 차이와 반복뿐이에요. 언어는 차이와 반복뿐인 거예요. 차이와 반복이 언어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머니의 외출과 귀가를 실패의 놀이로, 상징적 놀이로 상징화시켰지 않습니까? 상징의 대표가 바로 언어화, 오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징화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향락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아주 가장 큰 쾌락을 때문에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건데 언어의 특성에 의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서 향락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게임 중독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어요? 게임 중독에도 최초의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의 상실이 거기에 숨어 있다. 아, 이게 불행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최초의 원외상인, 최초의 사랑의 대상인,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의 상실이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죽을 때까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울증이 되게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무엇이에요? 이 대상의 상실을, 그것 무엇에 의한 상실이요? 언어에 의한 상실입니다. 상실에 의해서 무엇이냐면 게임 중독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근원에 있는 그 원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대상의 언어에 의한 상실은 이 최초의 트라우마고 가장 큰 트라우마고 이것은 아주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트라우마인데 이것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사자를 깨워내지 마라. 계속 상징화시키면서 이 잠자는 사자를 영원히 자게 만들라. 왜? 상징화가 대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도와 멜랑콜리에서는 그것을 기억해서 리비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상징화시켜야 됩니다. 상징적 놀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 강의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포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께 주는 일종의 이 강의의 마지막이자 저는 이 강의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는데 정년퇴임하는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말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감사합니다.